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쌍둥이 자매 외 다른 여자 선수, 프로배구 선수한테 중학교 시절 눈물을 바가지에 채우라는 등 폭력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문체부는 뒤늦게 학교 운동부의 징계 이력을 관리해 활동에 반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빼내려고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를 해킹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 백신 원천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침투 시도를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상 실직 상태였던 자영업자들이 어제부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배달과 대리기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던 줌바 댄스 강사들의 76일간의 기록을 MBN이 담아봤습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1년 전 이 아이의 누나도 코피가 날 정도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누나애는 생후 2개월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만취 상태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린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강남에서부터 13km를 운행했는데 차가 갈지자로 움직인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 국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내일 하버드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고 주장하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죽을래? 야, 그걸 할래 나오고? 아닙니다. 죽을래? 아닙니다. 죽을래? 나한테? 저한테 도와달라 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용기가 안 나가지고 많이 후회가 되고 그때 딱 도와줬으면 진짜로. 스포츠계 폭력은 지난해 22살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야말로 살기 위해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내고 숱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받았고 동료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스포츠계가 학교 폭력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감독, 선배, 동료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고 그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가 폭력에 옆산으로 도망을 쳤다는 증언까지 나왔죠. 오늘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럼 오늘 이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의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박미희 감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쌍둥이들의 어머니가 흥국생명의 훈련에 관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감독은 아니라고 했지만요. 이재영 선수는 육상 감독인 아버지에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사죄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조희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내 불화설에 학폭 논란까지 더해진 흥국생명 배구단은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박미희 감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체육인을 한 사람으로서 또 배구 선배로서 또 현직 감독으로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연이은 논란에 리더십까지 도마에 오른 박미희 감독은 최근 불거진 김경희 씨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동네 배구도 아니고 또 프로 구단이 그렇게 허술해서 아무나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많이 당황스럽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주장인 김연경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잘 이끌고 있다면서 빨리 분위기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자격까지 박탈당한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아버지에게 반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영은 그동안 잘못 살아온 데 대한 벌을 받는 것 같다며 비판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할 수 있다면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다며 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징계와 사과에도 쌍둥이 자매를 향한 여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배구 선수들의 학교 폭력 얘기는 이게 다가 아니죠. 어제 또 다른 구단의 여자 선수 학교 폭력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선수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겁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폭로자는 사과를 기대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며 되레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 외 또 다른 여자 프로배구 선수한테 중학교 시절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폭로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건 그제 밤. 머리를 박고 코트를 돌게 하고 눈물을 바가지에 다 채우라고 하는 등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성자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선수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가렸지만 노출된 단서만으로도 가해 의심 선수 2~3명이 압축됐고 일부 게시판에선 실명도 거론됐습니다. 작성자 신원을 파악한 취재진이 구단들의 해당 선수의 입장을 문의했지만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확인돼 있는 사항은 없고요. 또 얘기가 나온 건 알고는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작성자의 언니라고 밝힌 이가 가해 선수들로부터 항의성 연락을 받은 사실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사과는커녕 피해자의 기억을 의심하며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증거로 공개한 문자 대화를 보면 해당 선수는 어렵게 말을 꺼낸 후배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자신의 연루 여부를 따집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전화 받는 것도 만나는 것도 무섭다면서 더는 과거를 들춰내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며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구단들은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만 할 뿐 관련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구단의 한 신인 선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배구 선수들의 학폭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이번 배구 학폭 문제는 과거 학창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럼 지금 학교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어떨까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폭력 위험에 노출된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감독, 선배 모두가 이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전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운동부 폭력이 뿌리 뽑히지 못하는 이유, 바로 성적 지상주의와 상명하복식 복종, 위계 질서가 지금도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해자의 실력이 좋으면 잘못이 용서된다는 인식이 지도자부터 선수들까지 깔렸습니다. 제가 그것도 학폭위까지 제가 했어요. 근데 교장이 저한테 뭐랬는 줄 알아요? 좋은 대학 갔으니까 어머니가 참으시래요. 스포츠에선 실력 있는 선수의 영향력이 크고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력이 곧 권력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거의 장윤정이 신격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느껴왔어요. 장윤정이 스펜을 좀 믿게 봤는지 그때부터 갈구기 시작했던 것 같고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거 믿고 더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와 관계기관은 엘리트 위주 교육을 지향하고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이미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성적을 내야 살아남는 구조 속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투자인데 즐기는 것과 자기가 정말 공부하는 듯이 하는 운동하고는 다르죠. 스포츠 폭력을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하고 꼬리 자르기식 처벌을 반복하는 대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프로배구 학교 폭력. 해법은 없는 걸까요? 문화스포츠부 구경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연맹, 그러니까 이게 연맹은 프로배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프로 쪽에서 학폭 문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는데요. 네. 주요 내용만 요약하자면 과거에 학교 폭력과 성범죄 등에 중하게 연루된 선수는 앞으로 신인 선수 드래프트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고요. 예. 학교장 확인을 받은 서명서도 받도록 했는데 이게 허위로 확인되면 해당 선수에게 영구제명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배구협회와 함께 학폭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선발할 선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다영,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최대 관심사였잖아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습니다. 연맹 변호사의 자문 결과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를 받았고요. 협회로부터도 대표 선수 자격 박탈, 지도자의 길도 막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사건이 또 나올 수도 솔직히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상위 기관이죠. 문체부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던데요. 네, 오늘 문체부가 대책을 마침 내놨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까지 통합 관리해서 앞으로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이나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선수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에 근거한 건데요.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일선 학교 운동부에 내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사흘 뒤면은 우리가 그 일명 최숙현법이라고 하죠. 그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는데 이게 좀 그럼 도움이 될까요? 예, 최숙현법은 지난해 7월 지도자와 동료의 폭언, 폭행,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서 2차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인데요. 네. 이번에 시행될 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체육인에게 인권 침해, 비리에 대해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요.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를 제한하는 강화 내용 등인데요. 학교 폭력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그동안 사실 비슷한 장치들이 지금 꽤 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주장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뭐 팀 닥터라고 불렸던 사람도 그렇고 다 한통속이라 알릴 데도 없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나온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그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내놓았다는 권고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사실 스포츠 혁신이 권고안이 타당한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 네. 하지만 뭐 학교 운동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이 사실 학기 중에 주중 대회에 참가하고 그로 인해서 선수들이 합숙하면서 그 공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 혁신위는 이걸 전면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여건에서 성적이나 입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또 많은 훈련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현장에서는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사실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관계 기관들이 이 간극을 좁히고 또 접점을 찾고 최선의 답안을 내놔서 하루빨리 시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쳐나가면서 견디기에는 지금 당장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가까이 바른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이자와 노바백스 백신 2,300만 명분 물량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은 3월 말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보류됐던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해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제일 늦는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백신은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과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기존의 5,600만 명분을 합쳐 모두 7,900만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11월 말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최대한 조기에 도입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당초 3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3월 말대에 50만 명분, 2분기에 300만 명분이 공급되는 걸로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 논란으로 접종이 보류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3월 이후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모더나 얀센 백신 같은 다른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 명분 도입이 확정된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코로나19 백신으로 2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접종 자체만 놓고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습니다. 특히 4월부터 백신 공급과 접종이 몰리면서 의료 인력 확보 등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열흘 뒤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모두 무료라고 정부가 발표했죠. 그런데 이 접종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건보료는 인상되겠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공언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도 어제 1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료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접종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비는 1회당 약 19,000원. 여기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접종 횟수를 계산하면 총 3,363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안건을 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심의의결 안건은 건정심 의결을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하지만 보고 안건은 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보고만 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건강보험료 국민이 내는 돈으로 마련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의결으로 해야 되는데. 복지부는 법적으로 의결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에 명시된 의결할 건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급여를 급여하는 건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백신 접종 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뒤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자마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정부는 예고한 대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터라 재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순천향대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종합병원과 구로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병원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추가 역학조사에서 해당 병원은 다인실 병동에서 일부 화장실을 직원, 환자, 보호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주하는 보호자는 한 명이 원칙이나 가족이 교대로 간병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에 그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2주간 사회적 실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해야만 3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특정 장소와 시기, 업종에 대해 일괄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반 업소에 대해 규제하는 행위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3인에서 20인까지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자칫 4차 대유행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 직원 76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엔 설 연휴 기간 고향에 다녀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도 이미 확진됐죠.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입니다. 지난 13일 20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원 75명이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확진자들은 아산과 천안 거주자들로 이 가운데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방역당국은 공장을 폐쇄하고 모든 직원들을 집이나 기숙사에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공장이 대형 컨테이너 구조인데다 탈의실을 함께 쓰고 휴식 공간도 좁아 짧은 시간에 번진 걸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거리두기하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가운데 설 연휴 고향을 찾은 사람도 있는데 이미 관련 가족 14명이 감염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또 교회빨로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0대 부부가 처음 확진된 이후 같은 교회를 다닌 신도 10명이 줄줄이 감염된 겁니다. 충북 보은에서도 설 고향을 방문했던 동생과 접촉해 일가족 3명이 감염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집단 감염에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비수도권은 새벽에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수도권에선 전날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고는 문을 닫았다가 24시간 영업이 되는 그날 0시, 그러니까 자정에 다시 문을 여는 가게도 있었죠. 2시간 때문에 문을 닫았던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영업시간 변경 첫날 밤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늦은 밤 경남 창원의 번화가. 건물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예전에 약간 9시 되면 급박하게 나가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자유롭게 놀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식당에도 손님이 찾고 술집과 노래방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풀리다 보니까 앞으로 장사를 더 잘 해가지고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는 빛축제가 열렸습니다. 미뤄왔던 지역 축제의 부활 신호탄입니다. 이제 희망의 빛처럼 우리들에게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된 수도권.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아쉬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9시 할 때도 한 10테이블이나 10테이블 미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10테이블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한 손님이 주로 찾는 곳은 추가 조정을 기대합니다. 뭐 별 큰 도움이 안 돼. 여기는 2차로 거의 오다 보니까 10시 이후에 이제 손님도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반거리 풍경. 서로 다른 영업시간에 당분간 상반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들, 또 함께 일하는 종사자들은 사실상 실직 상태로 이번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배달과 대리기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던 줌바 댄스 강사들의 76일간의 기록을 MBN이 담아봤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줌바와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시설은 영업을 중단하고 지난해 11월 줌바를 포함한 고강도 운동을 하는 시설은 모두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줌바 댄스 원장인 박혜진 씨는 지난해 11월 30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5일 굳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시 문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76일. 줌바 댄스 강사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함께 동행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영하의 날씨에 줌바 강사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영업 금지를 풀어달라는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줌바 강사로 3년 동안 일해온 김대일 씨.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한순간에 일터를 잃게 돼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길입니다. 차량 가득 배송 물품을 싣고 차 트렁크에서 물품들을 꺼내 양손에 들고 이곳저곳 물건을 배달하기 바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 일은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면 뭐 이제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배달, 음식 배달하고요. 낮에는 지금 현재 택배 배송하고 아예 그 금지됐을 때는 새벽 배송했었어요, 새벽. 7년째 줌바업에 몸담아온 타균진 씨도 택배와 대리운전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줌바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때가 마냥 그립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신랑과 함께 둘 다 강사진 직업이다 보니 둘 다 같이 이제 뭐 대리를 떼기도 하고 또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습지 교사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줌바 에어로빅과 같은 GX류의 업종은 고강도 운동으로 분류돼 집합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문을 열던 날
기자는 2달 전 취재했던 줌바 스튜디오를 다시 찾았습니다. 원장인 박혜진 씨는 방역 소독도 하고 강습 준비도 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원들이 들어서자 집밥 금지 해제 후 첫날 모인 회원은 4명. 많은 회원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운이 납니다. 집합금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문을 열 수 있기만을 그저 바랄 뿐입니다. 지난 76일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 사건.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죠. 이들에게는 딸도 하나 있었는데 아동보호기관에 분리 조치돼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이 얼굴에서 코피가 날 정도로 때렸거든요. 당시 딸은 2개월 된 아기였는데 씻기지 않았는지 손톱엔 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과 보호기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부모에게 맞아 숨진 아이는 생후 2주밖에 안 된 신생아였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에는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울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울었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 숨진 아이의 누나도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코에서 피까지 나왔지만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아이는 태어난 지 2개월이었습니다. 아이 얼굴에 멍이 들었고 이 엄마가 아빠에게 병원이나 약국에 가자고 말을 했는데 거부를 했었어요. 아이 엄마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그냥 순수하게 누워만 있는 연령이거든요. 이 아이한테 손톱이나 여기 때가 껴져 있다는 거는. 현재 아이는 부모와 분리돼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정도의 어린 기억이 평생을 지속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자체도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은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만취 상태로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50대 택시기사가 갈짓자로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일인 마침 쉬는 날이라 손님을 태우진 않았지만 무려 13km나 차는 달렸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삼거리입니다. 녹색 등을 켠 택시 뒤로 순찰차가 따라붙습니다. 곧이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연겁 후 물로 입을 헹굽니다. 지난 13일 밤 올림픽대로에서 택시가 갈짓자로 움직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네, 여기 하나 더 있고 경찰차가 여기 하나. 9시가 다 돼가지고 내가 문 닫으러 나왔는데. 택시기사는 도주로를 파악해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경찰에 의해 이곳 삼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출발해 올림픽대로를 타고 약 13km 떨어진 강동구까지 만취 상태로 달렸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은 쉬는 날이어서 승객을 태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3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무참히 폭행했습니다. 무릎으로 얼굴을 치기도 했죠. 범인은 달아난 지 사흘 만에 붙잡혔는데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가던 60대 노인을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이 따라가 어깨를 붙잡습니다. 60대 노인이 달아나려 하자 30대 남성이 팔을 잡고 거칠게 내동댕이 칩니다. 넘어진 노인이 몸을 일으키자 주먹을 날리고 킥복싱을 하듯 얼굴 등을 마구 때립니다. 1, 2분 사이인가 때린 사람은 바깥쪽으로 향하고
맞은 사람은 저 앞 그 식당 앞에 벤치가 있어요. 벤치에 앉아 있지만 갑자기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고.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쯤 경북 구미의 한 전통시장에서 3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잔인하게 폭행했습니다. 단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달아났던 남성은 구미의 한 모텔에서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 CCTV 분석하고 거주로 추격하고 검거를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눈가에 내반원을 꿰매고 코와 가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이 남성이 발견된 부대는 이른바 월책 귀순, 노크 귀순이 발생했던 곳. 이번에 또 군의 경계가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동부전선 민통선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우리 군 CCTV에 포착됐습니다. 강원도 전방부대에는 군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고 수색 병력이 투입돼 3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쯤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귀순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남성의 남하 경로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해상으로 왔을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지난해 11월 월책 귀순과 지난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이 일어난 부대로 군의 경계 실패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지역의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금전적 배상은 안 받아도 좋으니 옳고 그름을 따지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싸우기만 할 것이냐, 일본과도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또한 하버드대 학생들과 함께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하버드대 램지오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온라인 세미나도 내일 열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증언도 하고 미국에 가서 결의안도 통과시키고 샌프란시스코에 기린비도 세웠습니다. 재판도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무법 행세를 합니다. 할머니는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공정한 판단을 받고 한일 양국이 원수지지 말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한테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이렇게 대통령님 꼭 일북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국제법정에 나가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양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본은 이미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또 일본이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내일은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들이 여는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하고도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던 닉네임 켈리에게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켈리 입장에서는 징역 1년이 갑자기 총 5년이 된 거죠. 검찰이 같은 범행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중요합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2,500여 개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돼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닉네임 켈리, 32살 신모 씨. 이후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신 씨는 돌연 항소를 취하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신 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과 성인 출연 음란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였습니다. 신 씨는 검찰이 같은 범행을 다시 들춰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범죄는 판매가, 추가 혐의는 배포가 목적인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진지한 반성을 안 한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변 사람이 바로 알아챌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인격 말살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죄목들이 하나하나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거에 비해서 형량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N번방 등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 쿵선달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아니고요. 네, 대동강물을 팔아서 4천냥을 벌었단 이 봉이 김선달 일화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중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짜 코로나19 백신을 제조 판매한 쿵모 씨 일당이 중국 당국에 검거된 건데요. 쿵 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에 나온 실제 백신 포장을 모방해 호텔방 등에서 가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식염수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식염수가 부족하자 생수를 대신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혈액에 생수를 직접 주사하면 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봉이 김선달은 4천냥을 벌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 벌었습니까? 네, 쿵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 검거가 됐는데요. 이때까지 5만 8천 회 접종분을 팔아 1,800만 위안, 우리 돈 약 30억 9천만 원을 번 것으로 많이 조사됐습니다. 벌었네요. 네, 또 다른 용의자는 가짜 백신 2,000회분을 산 뒤 132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 2천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600회분은 홍콩을 거쳐 해외 밀수까지 됐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은 밀수 국가가 어딘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니기를 빕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 알몸 노출로 준비했습니다. 누구의 모입니까? 네, 제주도의 한 5성급 신축 호텔로 신혼여행을 갔던 신혼부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건데요. 네. 이들이 묵은 호텔의 사우나와 화장실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호텔 포토존은 물론 외부에서도 훤히 다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장의 현장 사진들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유리창에 미러 코팅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우나 내부에 온도계 글씨까지 보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알몸으로 샤워했다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 증거들이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호텔 측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일단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부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호텔 측은 외부에 미러 코팅이 돼 있고 저녁엔 블라인드를 내린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호텔 측과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호텔 측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 차단 코팅의 일부 누락과 블라인드 시간대 운영에 대해 불편함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문도 발표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유명 호텔에서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 김홍걸 80만 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 일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 원이 넘는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 보증금 6억 5천만 원 등을 빠뜨렸다는 겁니다. 이 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까지 됐는데 오늘 그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는 무죄가 아닌 유죄였습니다. 10억 원에 6억 5천만 원, 그럼 뭐 16억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은 의원직을 잃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대로라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는 인정이 됐지만 당선 무효형은 가까스로 피한 거죠.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이 기재되지 않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게 제 입장이라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비슷한 혐의로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었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영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를 해킹했다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하루에 158만 건에 달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기술 탈취를 위한 해킹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공격 중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화이자는 탈취됐다고 했어요. 해킹 당했다고.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이상 징후가 없고 걸음걸이 속도 등을 분석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정치구 후보에서 제외된 김여정의 위상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1년 정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리설주도 아이들과 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이 동향은 없고 아이들과 잘 놀고 있고 코로나 이런 방역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공정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 남한 영상물을 유입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등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정원은 또 최근 이슈가 됐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국회의원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적폐청산한다며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고 국정원 문서들을 다 들추더니 이제야 다시 또 선거 전에 전 정권의 사찰 의혹 공세를 펴는 거냐며 비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 사찰 문건 등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문제의 시점은 2009년 12월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자료 관리를 국정원에게 맡겼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이 지원하면 국정원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식입니다. 국정원은 이를 직무범위 이탈 정보라고 못 박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를 멈추라는 지시가 없어 사찰이 이어졌을 개연성도 제기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이걸 업데이트하라는 중단 지시, 거기에 대한 중단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박지원 원장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사찰이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씨에 대한 사찰은 국정원 차원이 아닌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DJ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1,800명을 불법 도청해 재판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의 흑역사라고 표현한 박 원장은 국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따라 사찰 목록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용이냐는 논란을 의식해 국회로 공을 넘긴 겁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사찰에 관여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재보궐선거를 50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첫 번째 1대1 공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신환, 나경원 후보는 중도층을 누가 잡을 수 있을지 공방을 벌였고 오세훈, 조훈희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첫 1대1 토론 주자로 나선 오신환, 나경원 후보. 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후보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안철수 후보를 이기려면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데 강경보수인 나 후보가 그게 가능하겠냐고 물으며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뭐 자유주의 상식 연합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엔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가장 오른쪽에 있죠? 그 정치학회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 제가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오히려 중간에 가까운 이념 성향으로 나온. 두 사람은 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때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가 역할을 못했다거나 당시 사개특위위원이었던 오 후보가 사보임됐던 것이 문제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조은희 후보는 전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이란 경력을 살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마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장관 하시는데 이렇게 행정을 모르시나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관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고 우상호 후보는 서대문구의 한 돌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화훼 농가의 최대 성수기는 5월도, 성탄절도 아닌 바로 이맘때입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다 몰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대면으로 행사가 거의 다 치러지면서 꽃 수요는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도 아니다 보니 개솥 꽃 농사를 지어야 하나 근본적인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M 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지닌 프리지아는 졸업식과 입학식에 빠지지 않는 간판 꽃입니다. 예년 같으면 빈자리가 더 많았을 비닐하우스는 출하하지 못한 꽃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웠어도 제대로 잘 판매만 되면은 힘든 거를 감수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일본 수출길도 여의치 않습니다. 엔저 현상의 물류비까지 감안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양재동의 전국 최대 꽃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정을 앞둔 시각, 형형색색의 꽃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전국 각지로 떠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도매상들로 북적여야 할 경매장은 보시는 것처럼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지난달 거래액은 49억 5,200만 원. 코로나 유입 전인 2019년 1월 63억 4,500만 원보다 22% 떨어졌습니다.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점을 둘러봤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약을 미리 해주시면은 사실 저희가 사입해 오는데 그런 재고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예약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정부와 각 지자체가 화훼 농가 살리기 운동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인건비와 난방비, 모종비 등 고정비만 월 평균 3천만 원. 화훼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농업 전반의 전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몇 프로 차지를 안 하니까 재난 지원을 요청해도 좀 부정적이고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됐으면 좋은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장기전 속에 화훼 농가들은 올해 농사를 지을지 말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도 일자리가 많다는데 왜 대기업 하나 있습니다. 고용 충격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크게 받았거든요. 기업의 규모별 고용 양극화가 결국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수제화 공장입니다. 1년여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던 공장에 직원은 없고 미싱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폐업도 하고 싶어요. 세금들도 밀려 있는 상황이고. 고용 한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심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300명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11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구직자들은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 좌절도 크고 약간 이게 언제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막막함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일수록 고용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여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상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점포를 대거 줄이고 있는 은행들, 대신 채팅 상담을 해주는 챗봇이라는 걸 도입했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알아듣고 답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용하다가 답답하니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다반사죠. 은행원의 대면 서비스까지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행원이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점포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는 일석이조인 건데 이용자들에게도 편할까요? AI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요새 은행 지점에 직접 가기보단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체 등의 업무 처리하시죠. 그러다 막히면 은행에서 운영하는 AI 채팅 로봇에 물어보는데 조금만 복잡해져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금리 대출 조건을 물었는데 AI는 대출 상환 방법을 답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는 고객과 직접 대화하는 AI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고객의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하고 일상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AI 인행원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I가 상품 권유도 하고 경제 지표를 분석해 자산 배분 전략까지 짜줄 수 있습니다. AI 행운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은행 업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콜센터에서 이거를 좀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AI가 하면 실제로 사람이 응대해 주는 것처럼 이제 은행 업무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답답한 챗봇과 입씨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그러니까 최대 5년간은 무조건 입주해 살아야 합니다.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실거주를 안 하면 강제 매도를 당하게 되는데 개인의 재산을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무슨 상관이냐, 개인 재산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2달 뒤쯤 진행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준공 시점부터 최대 3년을 의무적으로 입주해 거주해야 합니다. 입주 때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탓에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전액을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분양받아도 할 수 있고.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최대 5년의 실거주 기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단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LH에 되팔아야 하고 사는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거주자에게만 저렴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어서 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현금이 부족한 청약 대기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연매출 10억 원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이 수십만 명 더 늘게 되고 자칫 과거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보편 지급을 했을 때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 태도에 왜 여당에게 얻어터주고 야당에 와서 분풀이하는 거냐며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선한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4차 재난지원금에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은 두터운 지원을 주문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화답하듯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중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10억까지 그냥 하려고 그런 취지신 검토를 거죠?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매출 10억 원으로 높일 경우 3차 때 기준인 매출 4억 원과 비교하면 추가로 최소 수십만 명이 더해져 300만이 넘는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3월 초쯤 추경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말하지 않았고 보편 지급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에 저는 전 국민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홍 부총리는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답변 드릴까요? 여당한테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와서 여기서 분풀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해선 이르면 4월에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배입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미국 땅의 절반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날이 연중 따뜻해 모래 사막이라고까지 불리는 텍사스주를 포함해 25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도 내려졌죠. 긴급 순환 정전으로 냉동기가 멈추면서 실온에 노출된 백신을 빨리 맞추라는 긴급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힘없이 미끄러집니다. 제설 차량이 어둠을 뚫고 부지런히 도로를 오가지만 얼어붙은 눈을 밀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5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를 내린 미 기상청은 적어도 1억 5천만 명이 한파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겨울에도 영상 기온을 유지하는 텍사스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It's insane. Like I've been here for about 30 years and I never seen nothing like this here in Houston.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300만 가구 가까이 정전 피해를 받고 일부 지역은 송전이 제한됐습니다. There's a huge demand, a very limited supply. It is a system-wide failure across the state. 정전 사태로 백신 접종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모더나 백신 보관을 위해선 영하 20도가 유지돼야 하는데 정전으로 냉동고 가동이 중단되면서 폐기 위기를 맞은 겁니다. 급기야 텍사스주 휴스턴에선 실온에 노출된 8,000회분의 백신을 하루 만에 접종하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에선 접종센터가 아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강추위로 유정과 정유시설의 운영도 마비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0를 넘어섰고 천연가스 가격은 100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 대관령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대관령의 체감 추위는 영하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오늘 내린 눈이 바로 얼어붙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강하게 내렸던 중부지방의 눈은 현재 대부분 그쳤지만 밤부터 다시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다가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밤 호남 서해안에서 눈이 시작돼 새벽에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호남과 제주를 따라서 특히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우려되고 전북과 호남 서부를 따라서도 5에서 15cm의 폭설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동부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은 한낮에도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남부지방의 눈은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호남 서해안은 모레 오전까지도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내려가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모레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강추위도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